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6강의 두 번째 시간이죠. 그래서 한국의 공동체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번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앞선 이제 그 한국의 세시풍속과 의례 문화보다는 좀 더 짧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짧게 한다고 하면서도 너무 길게 막 수업을 진행하는 것 같아서 항상 여러분들이 송구하고 죄송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한국의 문화를 좀더 세심하게 알려드리려는 그 욕심이 앞서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는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한국의 공동체 문화는 총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해 볼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가족 문화와 한국의 친족 문화, 그 다음에 한국의 마을 문화, 이 세 가지 정도를 가지고 구체적인 큰 테마 세 개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이 한국의 가족 문화입니다. 한국의 공동체 문화 중에서 한국의 가족 문화 했을 때 가족의 개념이라는 것은 혼인으로 맺어진 부부나 그 부모나 자식과 같이 혈연으로 이루어진 집단 혹은 그 구성원을 가족이라고 보통 일컫죠. 그래서 한국의 가족 문화, 가족을 굉장히 중시하는 문화가 있죠. 한국에는. 그래서 이 한국 가족의 특징이 무엇인가 했을 때 첫 번째 혈통을 굉장히 중시하는 직계 가족 유형이 대단히 많죠. 그래서 부부와 더불어서 집을 구성할 아들의 가족으로 구성되는 가족으로 후계자는 장남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집안의 장남이다라는 것은 그 장남들이 보통 이제 가족 구성원 중에서 그 집안을 이어받는 경우가 많죠. 어, 그게 이제 우리 조선시대의 왕들을 놓고 봐도 조선시대 왕 중에 이제 보통 처음에 왕이 된다 그랬을 때 장남 승계 원칙이라는 게 있죠. 장남 승계 원칙이라 그래가지고 장남이 왕을 계승해야 된다라는 거였는데 그것이 이제 조선 초기에 뭐 세종조만 해도 파괴됐죠. 왜 그러냐면 세종이 에, 태종의 세 번째 아들 아닙니까? 셋째 아들 아닙니까? 이도였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장자 승계 원칙이 에, 파괴될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은 태종 이방원도 그 저기 뭐지 두 번째 아들 아니 둘째 아들 그러니까 자기 형이 정종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에, 이 장자 승계 원칙은 깨졌죠. 왕가에서는. 그런데 이제 일반인들에서는 어 아직까지 그런 것들이 좀 남아 있죠. 장남이 가족의 어떠한 가족 집안의 계승자로서 후계자가 되는 경우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일반 가정에서 남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생산과 소비 주체로서의 가족이 있죠. 그래서 의식주 생활을 위한 생산물은 가족의 어떤 노동을 위해서 생산되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이 중요하고 그 생산물이라는 것들은 가족 구성원의 소비를 위한 것이라는 거죠. 다음으로 이제 가사를 분담하는 생활 단위로서의 가족이 있죠. 그래서 생활을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은 남자가 보통 가부장적이라고 하죠. 그래서 가부장이라고 했을 때 가정의 부, 아버지가 장, 어, 우두머리다 이런 거죠. 그래서 가부장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그러니까 가장은 남자가 되고 여자는 가사 운영권과 집행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족이 그러니까 남자는 바깥에서 일을 하고 여자는 집안에서 가사를 분담한다. 보통 이거를 이제 한국의 어떠한 가족 구성원들의 기본적인 형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맞벌이 부부가 많다 보니까 그러한 그 형식 자체가 이제 무너졌죠. 그래서 가사 분담도 서로 공동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집안을 유지시키는 것도 역시 부부 공동으로, 공동 재산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죠. 그래서, 가사 분담을 하는 생활 단위로서의 가족은 많이 지금은 변화되었다.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가족을 교육하는 교화 단위로서의 가족이 있죠. 그래서 가족의 의례를 중시하는 어떠한 유교적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가족이 지켜야 할 의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폐륜을 저질렀다 그러죠. 가족이 지켜야 할 것들을. 그래서 이제 폐륜적 행위들을 굉장히 한국에서는 나쁘게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사회적 지탄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들이 아버지 어머니를 갖다가 때리는 행위를 굉장히 금기시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가정에서 지켜져야 할 의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유교적 영향이 굉장히 강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어, 다음으로서 이제 질서와 서열을 중시하는 가족이죠. 그래서 유교의 어떤 서열을 중심으로 장유유서와 남녀유별의 엄격한 질서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교의 서열을 중시하다 보니까요. 장유유서 그러니까 장이라는 것은 이제 길장인데 이제 어른을 의미하겠죠. 유라는 것은 어린 유죠. 그러니까 이 어른과 어린이 사이에는 있어야 한다. 질서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게 장유유서죠. 그러니까 어른과 어린이 사이에는 질서가 있어야 한다. 남녀는 서로 유별하다. 그래서 뭐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는 말이 있었다고 제가 계속 몇 번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엄격한 질서에 따른 어떤 가족을 갖다가 가족 문화를 지키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장유유서는 아직까지도 유효하고요. 남녀 유별이라는 것은 많이 파괴가 됐죠. 그래서 이제 남녀 평등이죠, 오히려. 지금은 이제 남녀 평등의 시대다. 이렇게 한국 사회를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이 이제 한국의 가족 문화다라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는 그 앞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얘기했던 것들이 어떤 면에서 반복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다만 공동체 문화로서 가족 문화가 이러하다는 정도를 이해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좀 더 자세히 얘기해 봐야 될 게 한국의 친족 문화죠. 친족 문화. 그래서 이 한국에서의 어떤 친족의 개념이라는 것은 혈연과 혼인을 기초로 해서 상호 간의 관계를 가지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친족. 그러니까 혈연,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직계가족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직계가족, 그 다음에 뭐 반계가족 이렇게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러니까 이제 이 직계가족, 반계가족을 이야기할 때요. 직계가족이라는 것은 상하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계라는 것은 좌우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상하의 개념에 따라서 직계가족을 이야기할 때는 할아버지, 아버지, 그 다음에 아들, 손자 이런 것들을 보통 직계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반계가족이라는 것은 그 옆으로 퍼져 있는 가족들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할아버지가 있고요. 할아버지의 아들이 이를테면 두 명이라고 했을 때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이를테면 큰아들입니다. 장남인 경우가 있죠. 그러면 작은 아버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작은 아버지는 일종의 내 입장에서 본다면 반계이죠. 옆으로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것도 이제 보통 이제 가족의 단위로 보면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가족을 묶어낼 때는 그 촌수를 갖다 이제 보통 직계가족을 8촌 이내로 하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그 8촌을 벗어나면 그때부터 이제 반계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넓게 퍼져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반계가족인데, 제가 좀 잘못 말씀드렸네요. 8촌까지가 아니고요. 보통 이제 우리가 여기 지금 직계가족 하게 되면, 8촌이 아니라, 제가 이제 헷갈렸던 게 뭐냐면, 그 직계가족 8인까지 허용한다는 이 방역 수칙 같은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제가 헷갈렸었는데, 8촌이 아니라 8인이었죠. 그러니까 직계가족이라는 건 보통 우리가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할아버지, 할머니, 그 다음에 아버지, 그 다음에 그 아들, 그 다음에 그 손주 이렇게까지가 보통 이제 직계 가족의 범위라고 이해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반계 가족이라는 것은 그 나머지 이제 옆으로 퍼져 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큰 아버지가 있고 작은 아버지가 있고 삼촌이 있고 막 이렇게 되죠. 이런 것들이 일종의 반계 가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친족의 범위 했을 때
보시면 가족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가족법에 따라서 친족이 어디까지냐 그랬을 때 8촌 이내의 혈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계 혈족, 아버지의 혈족, 그래서 아버지를 중심으로 한 혈족 관계, 모계 혈족이라는 건 어머니를 중심으로 한 혈족 관계죠. 그 다음에 사촌 이내의 인척, 그러니까 혼인 당사자를 중심으로 해서 발생하는 친족 관계로 속칭 사돈이라고 명명을 하죠. 그러니까 인척이라는 것은 사돈지간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데 혈족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제가 이제 제 와이프하고 결혼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저와 제 와이프는 혈족으로 맺어진 관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혈족 관계는 아니잖아요. 이 직계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혈족 관계는 아닌데 이제 혼인으로 인해 가지고 맺어지게 되면 그 혼인으로 맺어진 사촌, 그러니까 사돈 관계 안에 있는 사촌들 있죠. 그러니까 저와 이게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혈족이라는 것은 제가 속해 있는 부계와 모계가 있거든요. 그러면 부계라는 것은 아버지 쪽이거든요. 아버지 쪽은 보통 아버지 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아버지보다 형은 큰아버지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큰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나보다, 그러니까 나보다 아니죠. 아버지보다 아래는 삼촌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보다 위에 있는 형제는 큰아버지,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사람은 삼촌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부계입니다. 부계. 삼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의 여자 가족들이죠. 여자 가족들. 여자 가족들은 고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모. 그래서 그 고모의 남편은 고모에다가 부를 하나 붙입니다. 그래서 고모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보통 그렇게 부릅니다. 보통 이제 고모부라고 부르기도 하고 고숙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보통 이제 지금은 그 고숙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숙이라는 단어는 많이 안 쓰고 그냥 고모부라는 용어를 많이 쓰지요. 그래서 그게 이제 아버지의 부계 혈족입니다. 아버지의 형은 큰아버지, 아버지의 남동생은 삼촌이 되는 거고요. 아버지의 여동생이나 누나는 고모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모계 혈족이 있죠. 그럼 어머니 쪽이 있을 겁니다. 어머니 쪽에는 외라는 것을 붙입니다. 외. 그래서 어머니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라고 부르죠. 내가 부를 때는. 외자를 붙이는 거죠. 그 다음에 어머니의 남자가 있지 않습니까? 남자 가족. 그러니까 이를테면 어머니의 오빠가 있을 수 있고요. 남동생이 있을 수 있죠. 거기에는 외삼촌이라고 부릅니다. 외삼촌. 그 다음에 어머니의 여자, 그러니까 여자 누이나 언니나 동생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언니, 위에를 언니라고 부르고 아래를 여동생이죠. 동생이 있죠. 그렇게 될 때는 이모라는 말을 쓰죠. 이모.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식당에서 보통 이제 여성들을 부를 때 이모라고 이제 친숙하게 부르는 것은 어머니의 어떤 혈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부를 때 그런 것들이 그런 식으로 불려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해가 가십니까? 한국 분들은 지금 다 아시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그 관계를 그냥 듣고 맞아, 나중에 이제 외국인한테 설명을 할 때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야지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촌 이내의 혈족 관계라 그랬을 때 아버지를 중심으로 한 혈족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큰아버지, 삼촌, 그 다음에 고모 이런 식으로 되고요. 어머니의 혈족 관계는
외삼촌, 이모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외자가 앞에 붙었기 때문에 외할아버지. 그러니까 어머니의 엄마는 어머니의 어머니나 아버지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이런 식으로 외자가 붙는다는 거.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사촌 이내 인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촌 이내 인척이라 했을 때, 인척이라는 것은, 혼인 당사자를 중심으로 한다는 게 뭐냐면 이런 거죠. 여러분과 결혼할 대상 배우자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제가 제 부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인과 부인의 친족 관계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제 와이프 되는 사람의 혈족 관계라는 게 그러니까 친족 관계보다 혈족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제 입장에서 보면 사돈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제가 이제 제 부인의 아버지 어머니를 부를 때는 부인의 아버지는 장인이 되죠. 그 다음에 부인의 어머니는 장모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장인, 장모가 그렇게 있고요. 그 다음 나머지 이제 제 부인과 관련되어 있는, 아내와 관련되어 있는 인척 관계는 보통 이제 사돈 관계라고 부릅니다. 그래 너무 복잡하게까지 아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사돈 관계다라는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8촌, 4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촌수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있죠. 제가 있으면 저하고 제 부인하고 아내하고는 무촌입니다. 촌수가 따지는 거 아닙니다. 무촌 관계죠. 그런데 이제 저와 제 아버지가 있고 제 자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 아버지는 저와 일촌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제 자식과 저는 일촌 관계죠. 그 다음에 제 아들이 만약에 아들을 낳는다 그랬을 때 저와 제 손자는 이촌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저와 제 아버지의 아버지인 할아버지도 역시 이촌 관계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게 이제 이 직계상으로 이렇게 직계 가족상으로 봤을 때의 촌수입니다. 그 다음에 그 할아버지가 저하고 이촌 관계였죠. 그럼 그 할아버지의 또 아버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보통 증조 할아버지라고 하죠. 그 윗대를 또 고조 할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랬을 때 증조 할아버지와 나는 삼촌 관계가 됩니다. 삼촌 관계. 촌수가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형제 자매들이 있죠. 형제 자매들은 이촌 관계입니다. 이촌 관계. 이촌 관계죠. 그 다음에 그 형제 자매들이 낳은 자식들과는 삼촌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그 형제 자매들이 이촌이고 그의 자식들이 삼촌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자식들이 낳은 또 그 밑에 자식들은 사촌이 되는 거죠. 그 직계 가족상으로요. 지금 이해가 가십니까? 그런 정도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촌. 그러면 이제 그 촌수라는 것은 8촌이라는 것은 그 옆으로 이제 계속 반개되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상으로 따져본다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할아버지 있죠? 할아버지, 제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반개 가족들까지가 보통 8촌 안으로 들어갑니다. 8촌 안으로. 할아버지의 반개 가족들까지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아버지의 반개 가족이기 때문에 할아버지의 이쪽 그러니까 형제 자매가 있으면 그 형제 자매의 이렇게 아래 직계 가족들이 쭉 내려올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쭉 내려온 직계 가족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봤을 때 할아버지의 이 밑으로 쭉 내려오다 보면 8촌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저와 이촌 관계 아닙니까? 그러면 할아버지의
형제 자매들의 관계는 저한테는 사촌이 됩니다. 사촌이 되기 때문에 사촌이 되고 그 밑에 아들은 5촌이 될 것이고요. 그 밑에 아들은 6촌이 될 것이고요. 그 밑에 아들은 7촌이 될 것이고요. 그 밑에 아들은 이를테면 자식들은 8촌이 되겠죠. 그렇게 내려간 것이 8촌입니다. 그러니까 가족법에 따른 8촌 이내의 혈족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저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저의 할아버지, 윗대 할아버지의 형제 자매들까지 묶어내는 그 밑에 자손들까지 묶어내는 것이 8촌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촌 이내라는 것은 사촌이라는 것은 아까 이제 보통 제 입장에서 본다면 저의 이제 형제의 손까지가 그러니까 형제의 아들 자는 삼촌이었죠. 그 다음에 손은 사촌 관계에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걸 따져보면 사촌 이내 인척은 그런 식으로 내려가면 되겠죠. 부인의. 그것을 이제 인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혈족과 친족 안에는 혈족과 인척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보통 친족이라고 규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친족 간의 관계라는 것은 초원으로 나타내는 촌수에 따라서 멀고 가까움의 어떤 척도가 규정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친족 관계를 한국이 굉장히 중시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영화에서 보면 이제 범죄와의 전쟁이었던가요? 제가 이제 기억으로 보면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 최민식이가 자기가 최가라는 걸 내세워가지고 자기 이제 뭐 그 친인척 관계를 갖다 막 다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뭐 자기 할아버지의 그 아들의 뭐에 무슨 관계다 막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많이 그런 게 없어졌는데 과거에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중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와 어떠한 몇촌 관계에 있는지를 굉장히 중시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촌수를 통해 가지고 그러한 관계를 공동체 문화로서 묶어내려고 했다는 거죠. 그게 핵심이죠. 그래서 성씨가 같은 친족은 몇 촌, 그 다음에 외척은 이를테면 친족은 이를테면 사촌이라고 한다면 외척은 외사촌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처족은 처삼촌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보십시오. 여기서 외국인 학생들 잘 들어보세요. 한국 학생들은 다 알고 있으니까요. 친족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이를테면 나 입장에서 본다면 저와 형제가 이촌 관계라 그랬죠. 그런데 그 형제의 아들이 삼촌 관계라 그랬죠. 자녀들이. 그러면 그 삼촌 관계면 거기서는 삼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외척이라는 것은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어머니가 되죠. 어머니의 친족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외삼촌 앞에 외가 붙는다 그랬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외삼촌. 그 다음에 외삼촌의 부인은 보통 이제 숙모라고 부릅니다. 숙모. 그 다음에 저기 이모가 있죠. 이모가 있고 이모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아까 외척 쪽은 외가 붙는다 그랬죠. 외가 쪽은. 그래서 외삼촌, 외사촌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모하고 그 그 관계는 이모부 이 관계는 생각하지 마시고 앞에 외자가 붙는다는 것만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처족이라는 것은 제 부인, 아내를 갖다 이야기하죠. 그러면 그 아내의 또 친족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 처에 이를테면 제 와이프, 아내의 삼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삼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 처의 삼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면 그 처의 삼촌을 갖다가 처삼촌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앞에다 처를 붙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아내와 관계되는 친족에 대해서는 처를 붙이고요. 제 어머니와 관계되는 친족에 대해서는 외를 붙인다. 뭐 이런 정도가 이해하시기 편하실 겁니다. 거기 안에서 이제 굉장히 복잡한 그 관계가 있는데 이거는 한국인들도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아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그 단순화시키면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의
친족 관계 안에서는 그냥 아무것도 안 붙이고 몇 촌 붙인다. 그 다음에 제 어머니와 관계된 친족 관계에서는 외자를 앞에다 붙인다. 그래서 외 몇 촌 이렇게 들어간다. 그 다음에 제 처와 관계되는 친족 관계에서는 처를 앞에다 붙인다는 거죠. 처 몇 촌, 처 3촌 이런 식으로 붙인다는 거. 그런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부는 촌수가 없고 부모와 자식은 1촌, 형제간 2촌이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인척의 발생 근원을 보면 사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는 형제의 아내, 고모의 남편, 자매의 남편, 조카의 아내, 조카 딸의 남편 등이 혈족 배우자. 그러니까 사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배우자의 사촌 이내 혈족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라는 것은 제 아내를 말하는 거죠. 제 아내의 부모, 조부모, 그 다음에 형제자매의 자녀, 배우자의 삼촌, 그 다음 배우자의 사촌 형제. 그러니까 그 앞에다 이제 처를 붙인다 그랬죠. 처삼촌, 처사촌이 되겠죠. 그 다음에 배우자의 고모의 자녀, 처고모가 되겠죠. 그 자녀들이 배우자의 혈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사촌 이내 혈족. 그 다음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가 있죠. 그러니까 내 아내의 백부. 그 다음에 그 백부 하면 또 백부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제 입장에서 말하겠습니다. 배우자라 그러면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제 아내의 백부 쪽은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저에게 백부는요. 제 아버지가 이를테면 삼형제라고 쳐봅시다. 삼형제인데 그 중에 막내예요. 셋째예요. 그러면 위에 형제가 몇 명이 있습니까? 2명이 있겠죠. 더. 아버지의 형 2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첫째 형이 있죠. 그리고 둘째 형이 있고 아버지가 있겠죠. 그럼 그 첫째 형을 백부라고 부릅니다. 첫째 형을 백부라고 불러요. 이해 가십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가장 쉬울 겁니다. 그래서 배우자의 백부, 그 다음에 배우자의 아내의 아내의 형제의 아내, 그 다음에 배우자의 고모나 이모 등이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가 되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외국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그러니까 인척을 보통 이야기할 때 이렇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정도로만 이해하고 가시고요. 그 친족 중에서도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외국인 학생들이 기억해야 될 단어는 그 아주 단순화시킨다면 아버지의 아버지가 할아버지다. 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증조 할아버지다, 고조 할아버지다, 뭐 이런 정도까지요. 고조 할아버지까지가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내 아래 이제 저의 자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의 아들, 그 다음에 그 아들의 아들을 손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남자는 손자, 여자는 손녀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저의 엄마와 관련돼, 저희 어머니와 관련돼 있는 친척 관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친족 관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외국인 학생들이 알아야 되는 건 그냥 이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의 엄마의 가족들이 있을 때 할머니, 그러니까 저희 엄마로 봤을 때 할머니가 되겠죠.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되겠죠. 아버지 어머니가 되겠죠. 거기는 외자를 붙인다고 그랬죠. 그래서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그 다음에 남자 형제는 외삼촌이죠. 삼촌인데 외자를 붙여서 외삼촌이 되는 거죠. 외삼촌의 부인은 외숙모가 됩니다. 그러니까 삼촌의 부인을 숙모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외삼촌의 부인이니까 외숙모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모가 있고요. 그 어머니의 그 여자 쪽 형제들은 이모가 되죠. 그래서 이모가 있고요. 그 이모의 남편은 이모부가 되는 거죠. 이모부다. 이런 정도까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 아버지의 또
형제 자매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쪽을 이야기할 때는 저희 아버지의 형 위에 형이 있다 그랬을 때는 큰아버지, 작은아버지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백부는 저희 아버지의 제일 큰형이겠죠. 저희 아버지의 제일 큰형을 백부라고 부르고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다른 말로 바꿔가지고 편하게 큰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저희 아버지의 윗대는 큰아버지, 그 다음에 그 형의 아래는 작은아버지,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삼형제라고 쳤을 때, 삼형제다 그랬을 때 맨 첫째를 보통 이제 큰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하고 백부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작은아버지, 그 다음에 저희 아버지, 이렇게 삼형제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아버지 쪽이잖아요. 그러면 아버지의 동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남자 동생들은 삼촌이라고 부릅니다. 남자 동생들은 삼촌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여자 또 형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자 형제들은 고모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고모 그렇게 하고 그 고모의 남편들은 고모부가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지금 이해가 가십니까? 그 다음에 이종사촌과 고종사촌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뭐냐? 고종사촌은 뭐냐면 이거죠. 아까 고모하고 고모부가 있었죠. 고모와 고모부의 자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자식들을 부를 때 고종사촌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종사촌이 있었죠. 그럼 이모하고 이모부가 있었죠. 그럼 이모와 이모부의 자식들을 이종사촌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그게 가장 그러니까 많이 통용되고 있는 한국 안에서의 친족관계죠. 친족관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상은 아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이 정도까지만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굉장히 긴 시간을 들여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더 헷갈리시면 저한테 이제 또 문의를 해주시면 제가 또 그것과 관련된 양식들이 있는지 찾아가지고 한번 그걸 또 올려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정도까지만 알고 계셔도 됩니다. 그게 뭐 너무 복잡하게 아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저도 잘 모르고 헷갈릴 때가 있으니까요. 저마저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정 혈족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혈족 간에 핏줄이 없는데 법률이 특별히 정한 혈족 관계로 인정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양부모와 양자죠. 그래서 양친족의 관계라는 것은 입양 신고를 통해서 발생이 되고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 그러니까 그걸 이제 내 입양했던 그 사람들이 너무나 나쁜 짓을 많이 해가지고 더 이상 내 아들이나 딸로서 인정 안 한다 그럴 때 파양을 한다 그러거든요. 그러한 파양을 통해 가지고 관계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법정 혈족이라는 것은 양부모, 양자 이런 것들이 법정 혈족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배우자는 아까 말씀드린 아내죠, 아내. 부인이고 그러니까 혼인에 의해 부부가 된 남녀를 이르는 말이죠. 그래서 핏줄 관계는 아니지만 법률상으로는 친족이죠. 그래서 배우자는 촌수가 아까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촌수가 없기 때문에 친족 지위에 따른 법률상의 어떤 효과가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혼을 통해 가지고 부부가 이혼을 해버리게 되면 아무런 법률상의 효과 자체, 친족 지위에 따른 효과 같은 것들이 없어져 버린다. 왜? 무촌이니까요.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정도만 이해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해 볼 게 한국의 마을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한국의 마을 문화 했을 때 마을의 개념이라는 것은 일정한 지역의 사람들이 모여서 수십 채의 집을 짓고 지연 공동체를 형성해서 살아가는 곳이죠. 그래서 마을은 노동 공동체이면서 놀이 공동체이고 신앙 공동체이면서 의례 공동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도시 안에서의 어떤 마을의 개념이 많이 희석되고 사라져 있기는 하지만요. 이를테면 서울에도 저쪽 서대문구 홍제동 쪽에 가게 되면 개미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개미마을. 그러면 산 바로 밑에 있는 마을이거든요. 그것도 일종의 이제 개미마을 해가지고 마을 공동체죠. 그 안에서.
그렇게 이제 마을이란 개념이 그러니까 한국의 어떠한 그 공동체 문화 안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단위였습니다. 마을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을의 구성 조건은 먼저 마을 사람들이라는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자신이 속한 특정 마을에 소속되어 있다라는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생산 수단을 공유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농사를 지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같이 농사를 지으면서 이를테면 품앗이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품앗이라는 것은 내가 이를테면 농사를 짓는데 내가 모내기를 할 때 다른 이웃집이 와가지고 도와줬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그쪽이 모내기를 하게 될 때는 내가 이제 품앗이를 한다 그래가지고 그쪽에 가가지고 그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떤 노동의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 공동체 문화 안에서 도와주는 형식의 그러한 생산 활동의 공유 수단으로서 조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그와 같은 형태를 유지하고 행했다는 거죠. 더불어서 이제 공동의 문화를 향유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마을에 거주하면서 마을 공동의 의례라든지 신앙이라든지 놀이 등에 참여함으로써 마을 공동의 문화를 향유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한국 학생들도 시골 마을 같은 데 가면 지금 이제 젊은 사람들은 많이 없지요.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이 주로 있는데 어르신들끼리 모여 가지고 살면서도 그 안에 이를테면 시족 공동체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성촌이라고 하죠. 집성촌. 그러면은 그 집성촌이라는 것은 이를테면 제가 파주염시인데요. 파주염시 집성촌 하면은 그 마을 사람들이 모두 다 파주염시라는 겁니다. 같은 친족으로 묶여져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것. 그런 것들이 친족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서도 마을 공동체로서 또한 묶여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과거에는. 지금은 이제 그러한 그 어떠한 그 집성촌들이 많이 해체되어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요. 근데 과거에는 이러한 집성촌들이 대단히 많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일종의 이제 마을 공동의 문화를 향유하게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제 이러한 마을의 종류와 조직을 보면 근교촌, 벽촌 위치에 따라서 도소부락, 산간부락, 근교촌이라는 것은 도시와 가까운 근교라고 하는 말, 가까울 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가까운 데 있는 마을 해가지고 근교촌, 벽촌이라는 것은 이제 좀 많이 떨어져 있다라는 거죠. 도시에서 좀 많이 떨어져 있을 때 벽촌, 그다음에 도서부락이라는 것은 도시와 가까운 데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산간부락이라는 것은 산 밑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 부락들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지세에 따라서 배산임수부락과 분지부락. 그러니까 배산임수라는 것은 뒷배경으로 산을 하고 있고 임수, 물 앞에 물이 흐른다. 그래가지고 풍수지리학적으로 봤을 때 뒤에 산이 있고 앞에 물이 흐르는 동네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 좋은 동네라고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불악이 형성되는 데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게 배산임수 불악이 되는 거죠. 분지 불악은 분지 위에 이제 불악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크기에 따라서 대촌, 중촌, 소촌으로 나뉘었다. 뭐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마을 공동체의 문화라는 것은 먼저 총 4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일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마을 단위로 구성원들이 농사를 서로 돕기 위해서 아까 만든 조직이다. 품앗이는 아까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개인들 간의 어떤 노동력 교환 형식이 품앗인데 그걸 좀 더 조직화한 게 두레입니다. 그래서 이 개인 단위의 것들은 품앗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마을 단위로 구성원들이 모여서 할 때는 두레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레 농협 이런 것들이 가끔 가다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이 명칭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 두레라는 것은 서로 농사를 돕기 위해서 만든 조직을 의미한다는 정도로 이해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놀이 공동체로서 마을 농사와 관련된서 이제 농사의 편의라든지 의욕고치, 그다음에 풍년,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한 줄당기기, 돌싸움, 횃불싸움, 곶싸움 등을 행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돌싸움, 횃불싸움, 곶싸움, 이제 곶싸움 같은 경우를 우리가 이제 차전놀이라고도 하거든요. 그 곶싸움도 있고 차전놀이가 있는데, 물론 이제 그 곶싸움의 고 이렇게 그 둥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고고요. 차전놀이는 올라타는 사람이 올라타가지고 좀 다른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둘 다 이렇게 양쪽에서 와가지고 탁 부딪혀가지고 어떠한 그 싸움을 벌이는 것처럼 하는데요. 그것은 놀이 공동체라는 건 뭐냐면 마을 단위로 그런 것들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을과 마을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싸운다는 게 어떠한 그 정말로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개념의 싸움이 아니죠. 풍요를 기원하는 측면에서 그런 싸움들을 했다는 겁니다. 즐기는 거였습니다. 놀이로서, 하나의 놀이로서. 그러니까 돌싸움이라고 했을 때 무슨 돌싸움을 하는데 그게 놀이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돌싸움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돌을 서로 던져가지고 부상을 크게 입지 않을 정도까지 즐기면서 노는 겁니다. 왜? 노동이라는 게 굉장히 힘들고 농사라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럼 그러한 때서 받았던 스트레스 같은 것들을 이러한 놀이 공동체, 서로 자기 공동체 문화로서 야 우리 마을은 이겨야 돼 뭐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 괴로움이라든지 힘듦 같은 걸 이겨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놀이 공동체의 문화로서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의례 공동체라는 것은 출산 의례, 성년 의례, 혼인 의례, 장례 의례, 제례 의례 등 통가 의례 문화를 마을 공동체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산 의례라는 것 밑에다가 앞에다가 금줄을 건다는 것은요. 우리 집에서 자식이 태어났으니까 축하해줘의 의미인 겁니다. 마을 사람들한테 야 우리 집에 아들이 태어났어, 우리 집에 딸이 태어났어, 그러니까 이제 축하해줘. 그럼 마을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같이 축하해요 축하해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의례 공동체로서의 어떠한 그러한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 같이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쁨도 함께 나누고 슬픔도 함께 나누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보기에 한국인들이 뭘 나누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한국인들은 그 슬픔이라는 것, 아니 그러니까 기쁨이라는 것도 네가 좋은 일이 생겼기 때문에 내가 가서 축하해 줄게라는 의미로 같이 나누자는 거고요. 슬픔이라는 것이 너무나 자기 혼자 감당하기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같이 이제 그 슬픔을 나누게 된 그런 의미로서 공동체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마을 문화 자체가요. 그 다음에 신앙 공동체라는 것은 결국 이제 무교와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무교. 그러니까 무속신앙이라 그래서 그 이를테면 어느 마을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 이제 나와 있지만 장승이라든지 솥대, 탑, 선돌 등이 어떠한 신성한 공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승백이라는 것은 뭐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장승을 세워놓거든요. 그것은 그 마을이라는 것이 이 천하대장군과 지하여장군이 보호해주는 그런 마을이다. 그래서 신성한 마을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솥대를 세우는 것도 그런 의미죠. 그 다음에 그 돌탑 같은 것들이요. 그러니까 그 마을 앞에 가면 이렇게 돌들이 쌓여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거 절대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큰일 나죠. 한국의 그거는 어떤 전통적인 그 신앙 공동체로서의 어떤 무속 신앙들을 믿는 그 마을 안에서 무속 신앙들을 믿는 그런 것들이 표현된 것이라고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어떤 신이라는 게 다신 여러 신들을 믿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삼신할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출산을 담당하는 신은 삼신입니다. 그 다음에 이 지방신이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부럭신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 안에 각각의 신들이 존재한다라는 그 토테미즘적인 신들을 믿는 그런 무속 신앙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러한 것들을 믿는 것이 어떠한 신앙 공동체로서 마을 안에서 공동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물론 이제 여러 폐해가 발생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들끼리의 어떠한 그
잘못된 것들을 숨기려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숨기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잘못되는 경우도 그런 것들을 다룬 영화들도 많이 있지요. 뭐 대표적으로 이끼 같은 영화가 그런 거죠. 마을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좋지 않은 일들을 갖다가 그 이제 마을의 우두머리인 이장이 다 숨기려고 하고 있는 그런 과정 안에서의 이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어떤 영화의 소재가 되기도 한다라는 건 그만큼 이제 폐쇄성 측면에서 보면 닫혀 있다라는 측면도 있는데요. 마을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긍정적 측면이 훨씬 더 많죠. 공동체의 문화라는 것 자체가.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정도로 해서 좀 일찍 그러니까 마치려고 합니다. 좀 그래도 많이 빨라졌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이 첨부 파일로 드리는 것에 유튜브를 두 가지 정도 그러니까 하나는 올리게 될 거고요. 하나는 이제 여러분들이 시간이 나면 한번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일제가 이제 예로서 죽음을 알리다. 그러니까 한국인들의 어떠한 죽음 의례에 관한 것을 다룬 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전통놀이에 숨겨진 과학과 역사 해가지고 한국의 전통놀이가 어떠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놓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올리면 하나는 보시고 하나는 시간이 되실 때 보시는 쪽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급하게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여섯 번째 시간도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마음이 너무 많은 걸 알려주려고 하다 보니까 또 마음이 급해가지고 설명이 제대로 안 됐을 수도 있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들어보시고 의문난 사항이 있으면 남겨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강 듣느라고 수고들 하셨고요. 남은 시간이 아니겠군요. 그 유튜브는 꼭 그 시청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